자, 민주당에서는요, 주말마다 탄핵안을 처리하겠다. 자, 어제 7일이었죠. 14일 날 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고요. 자, 한동훈 대표 어제 본회의장에서 자, 집단 퇴장과 관련해서 원래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다가 그 얘기를 뒤집고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주제와 어떤 것이 관계 있냐고 하면요. 대통령의 유고와 권리 부재시, 물론 지금 대통령은 탄핵당한 상태가 아니고 소추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직무를 사실상 정지시키겠다라고 한 상태여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앞으로 키를 잡고 국정을 끌어나가겠다고 한 상태인데 그것이 이제 불법적이다라고 해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경제부총리 경제 챙길 게 아니라 그 계엄령에 동의한 건 아니요? 라고 하면 여기도 만약에 탄핵을 시킨다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교육부 장관입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순위 어떤 사람들이 그 내각에서 차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대행을 할 것인가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탄핵을 해 나갈 경우에는 정말 국정은 누가 챙길 것이냐라고 아마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최성훈 평론 보시기는 어떠세요? 네, 저도 보면서 지금 오늘 의총을 끝나서 기재부 장관을 특정해서 저렇게 찝어서 얘기하는데 사실 기재부 장관이 그날 국무회에서 어떤 행적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탄핵의 방조범이기 때문에 먼저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우린 당신이 예산은 협조고 응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도 탄핵 대상일 수도 있다는 지금 엄포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또 누가 이제 발표하면은 그럼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게 우리 국가 이제 서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쭉 해놨는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 탄핵을 빌드업도 하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겁박을 하면서 지금 탄핵의 정당성을 더 부각시킨 거 아울러서 우리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마치 민주당이 사실은 정부를 운영하지 않아도 민주당 뜻대로 모든 장관과 이런 국무위원들이 예산도 지금 종속돼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탄핵당할까 봐 굉장히 직무에도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공동화 현상을 통해서 일종의 패닉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게 민주당이 의총을 나와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자, 민주당 비록 어제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부결이 아니라 아예 투표함을 열지 못했죠. 앞으로 계속하겠다. 끝까지 간다는 기조입니다. 자,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습니다. 예, 매주 토요일 날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날 이제 특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이 탄핵을 일주일마다 재추진하겠다. 11일 날 일단 재발의할 가능성, 그리고 14일 날 표결할 가능성. 이렇게 되면 통과될 때까지 하겠다. 자, 송영훈 대변인, 전 궁금한 게요. 탄핵안이 일단 한번 뚜껑을 못 열고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발의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내용을 바꿔서 재발의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 회기 중에는요. 예. 한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의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사부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12월 10일에 정기국회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열면서 11일에 재발의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그 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그러면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국회에서 부결이 되거나 혹은 표결 불성립이 되더라도 계속 재발의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도 매번 발의할 때마다 탄핵 사유를 다르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몇 가지를 넣거나
빼거나 예. 하면서 동일한 탄핵 소추안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야당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이라도 좀 모셔놓고 나머지 169명의 의원들이 좀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이 탄핵소추를 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시청자들 중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2월 9일에 표결을 할 거냐, 12월 2일에 표결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강경파들이 12월 2일에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12월 9일에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12월 9일에 표결을 했는데 당시에 범야권의 표는 172표밖에 안 됐었습니다. 28명을 모으겠다고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물밑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마지막 2주 동안에는 정말 여야 간의 물밑에서 그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와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탄핵했던 건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는요. 정말로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거부당하는 상황, 부결당하는 상황을 유도해서 그것으로써 군중의 민심에 불을 지르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만 있고 정말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상흔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 민주당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이라도 모셔놓고 정치를 어떻게 복원해야 될지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지금 박지원 의원의 조언을 들어봐라라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최근에요.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2016년도에 탄핵을 추진할 때도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말하신 분은 20명에서 22명 사이예요. 그때 야권을 전체 다 합했을 때 177석 정도였기 때문에 최소한 25표는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계엄 한번 선포했으니까 다행히 탄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저기 한 10표는 확보하고 탄핵안 발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완성해야 될 책임이 지금 우리 야당에게 있잖아요. 예, 저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백브리핑을 한 모양입니다. 자, 잠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탄핵은 이 불확실성이 있다.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거는 임명하는 게 아니라 사표를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내가 어떻게 당대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느냐. 옆에 서 있었다고 오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혹시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일은 전혀 아니다. 오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총리에게 정권을 맡기라고 하지 않았었느냐. 지금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위반이 있다. 무슨 둘이 공동정권이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조금 전에 백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다시 다른 주제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해보고요. 자, 성친 부의장. 조금 전에 우상호 전 의원도 얘기했어요. 조금 더 무르익고 많은 시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더 동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탄핵을 추진했다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냐. 너무 성급하게. 야, 이게 갑자기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지금 하면 바로 탄핵이 될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는 주장이에요. 그 당시에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을 이끌었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들었었지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국정농단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정황 증거, 간접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지만 이 직접 증거에 대해서는 수사, 뭐 특검 이런 걸 통해서 좀 밝혀내는 그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2월 3일 날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담화문과 비상계엄 선포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한 겁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 그리고 한동훈 대표조차도 그건 위헌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소추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때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탄핵 소추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12월 3일 날 명백한 위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백한 직접적 위반이 있는데 이것을 탄핵 소추할 근거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근거냐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빠르게 추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투표를 좀 그렇게 제약하지 않았다면은 10명 이상의 표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국민의힘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퇴장하면서
위배하면서 의총을 열고 거기 안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 의총장에 이 화면을 켜놓고 그 대형 화면을 켜놓고 그 회의장 상을 봤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투표하러 가면 그것을 생생하게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사실상 이 헌법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선거, 투표와 관련돼서 4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통, 평등, 비밀.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자유선거의 원칙 역시 사실상 헌법에서 수호하는 가치다라고 그 천명된 바 있습니다. 자유선거의 원칙,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이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어때 국민은 어땠습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투표권을 사실상 제약했습니다. 예. 어제 중간에 나와서 김상욱 의원 투표하면서 이런 얘기했었죠. 나는 사실상 배신자의 낙인을 찍힐 걸 각오하고 정치 인생이 끝날 걸 각오하고 투표하러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제약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8표까지 나올 수 있었다. 김예지 의원, 안철수 의원과 같은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의원이 더 나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됐을 때는 6표가 나왔죠.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나왔을 걸로 보세요? 만약에 특검법을 자유투표에 맡겼다면? 탄핵 소추에 대해서, 예, 탄핵 소추에 대해서? 자유투표를 했다면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담화가 없었다면은 당연히 더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어쨌든 그 오전 담화를 통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가능성이 열렸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뭔가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우리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의 공감대를 보인 의원들이 막판에 더 늘어난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소추를 가져가면은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습니다. 예. 3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가 일단 지금처럼 험악한 상황에서 3명을 선출하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그때까지 헌법재판소는 다른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소추라고 하는 엄중한 사안을 6명을 갖고 심리를 할 수는 있다지만 정말로 심리에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나중에 3명이 들어올 건데 심리를 얼마나 진도를 나갈 것이냐. 그리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면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임명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느냐 등등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뭘 예측할 수 없게 되냐면 대통령이 그러면은 언제 탄핵에 관한 결정을 받게 되고 내려오게 되어서 다음 대선은 언제 치를 것이냐 이런 스케줄들이 하나도 예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직사회는 올스톱이 되고 아마 내년 1년 내내 우리나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피하면서 뭔가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김주찬 대변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지금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2016년과 다르게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서둘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거두려고 해요.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다른 부분이 이번 12.3 비상계엄은 사실 대통령이 헌법을 지켜야 하실 분인데 헌법을 위반해서 군 병력을 완전 무장한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난입시켰고 그 군인들의 군합발에 미니어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가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우려점이 뭐였냐면 이것이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2시간 30분 만에 막아졌습니다만 그래서 계엄이 해제됐습니다만 대통령이 이 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제2의, 제3의 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시급하게 대통령을 현재의 직에서 일단은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대다수가 이 부분을 동의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